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선생님이 찍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학업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자, 책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책이 있으면은 꼭 꺼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없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선생님 이렇게 캡처를 해놨으니까 책 없다고 이렇게 놀지 말고 같이 영상 보면서 공부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에너지띠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에너지띠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 얘기 안 했네요. 여기 98쪽부터입니다. 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 우리 수소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소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에 이렇게 궤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궤도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게 1번 궤도, 요게 뭐 2번 궤도, 자, 요게 3번 궤도. 뭐 이렇게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높이를. 그리고 이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전자가 뛰어오르게 되고, 혹은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게 원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체, 반도체,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의 주된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자, 독립된 원자에서는 전자는 띄엄띄엄 떨어진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자, 알고 있는 거죠. 띄엄띄엄 떨어진, 즉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 자, 근데 얘네들마다 만약에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가까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가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수소 원자의 전자들은 오른쪽 수소한테도 영향을 받을 테고 왼쪽 원자 핵에서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양쪽에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원자 핵에서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얘네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은 서로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자, 그때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두 개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접한 원자 핵으로부터 전기력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된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살짝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네, 있을만하네. 왜냐? 얘 오른쪽에 원자 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두 개로 갈라진다라고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세 개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세 개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던 게 두 개가 되면은 각각 두 줄로 갈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갈라진다. 왜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네가 그 인접한 원자에 의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양이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세 개가 있으면은 세 줄로 쪼개지겠죠. 네 개가 있으면 네 줄로 쪼개질 테고. 자, 근데 원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적은 숫자가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무슨 말이냐? 보통 물질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자, 참고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2학기 때 화학 선택한 친구들은 배우게 될 텐데 1몰이라고 하는 원자의 개수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 개수는 약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입니다. 3.
자, 10의 23제곱이니까 6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3개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는 물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8이죠. H2O니까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18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물 18g 속에 물 분자가 1몰, 즉 1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18g이면은 우리가 한 모금도 안 되는 양인데 그 안에 한 모금도 안 되는 이 물, 요만큼의 물의 양에 물 분자가 몇 개 있다고요? 요만큼 게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보통의 물질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하게 모여져 있는 연속적인 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2개일 때는 두 줄로, 3개일 때는 3줄로. 아보가드로 개수면은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쪼개지게 될 텐데, 자, 그 쪼개진 거는 뭐처럼 볼 수 있다? 우리가 띠처럼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지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원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 띠를 우리가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 띠라고 해서 에너지 띠라고 부르고요. 에너지 띠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이 에너지 띠의 간격을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띠 간격. 자,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서도 줄이 한 6개밖에 없잖아요. 이건 분자 6개일 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분자의 개수가 이것보다도 훨씬 많죠. 이거에 한 000개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연속된 선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띠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 자, 라는 거고요. 자, 그냥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래서 고체 결정은 원자 한 개가 갖고 있던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의 띠로 나타나게 되고 그때 띠 간격, 에너지 사이의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하는데, 자, 전자는 이 영역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죠. 전자 여기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전자는 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띠 간격에서도 그 띠 간격에서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다. 이 띠 안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띠 이론을 바탕으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구분해 볼 건데요. 자, 수소부터 보게 되네요, 여기서. 자, 수소는 원자의 하나와 전자 한 개로 속박되어 있지만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 거의 무한계에 가깝게 존재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요. 선생님 이거 몇 번씩 그리는지 모르겠네.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자, 얘네는 온도가 낮을 때는 전자가 어디에 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열 에너지가 존재한다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주변에서 전자기파를 받으면은 혹은 광자라고도 불러도 되죠. 혹은 빛이라고 불러도 되죠. 얘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네가 그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수소뿐만 아니라 고체들도 가장 낮은 온도, 0켈빈 온도, 0켈빈 온도에서는 당연히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바닥 상태부터 채우게 된다.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줘야 한다. 그러나 가장 낮은 상태에 최대 2개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2개씩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띠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가게 된다. 즉, 아까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에너지 띠가 있잖아요. 자, 전자가 몇 개씩만 찬다? 각각의 2개씩만 찬다. 여기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 각각, 여기 2개, 여기 2개, 그 다음 또 2개, 여기 한 12개 차겠네요. 자, 그 다음 12개 다 찬다면 어디 차요? 그 다음 여기 또 2개,
또 2개, 그러니까 아래부터 차곡차곡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차곡차곡. 자, 근데 아래쪽부터 채워지다가 모두 채우게 되면은 그 바로 위에 에너지를 띄우게 된다는 거죠. 그 중간이 아니라. 왜냐? 그 중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어떤 고체 결정은 에너지띠를 전자가 완전히 못 채운 경우. 자,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띠가 있는데 얘를 다 못 채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딱 에너지 준위를 다 채운 경우가 있어요. 얘는 다 못 채웠고 얘는 다 채웠죠. 자, 근데 이 2가지가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전자가 여기서는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선 어때요? 쉽게 갈 수가 없겠죠.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도선을 이루고 있다. 도선을 이루고 있다. 자, 근데 전자가 옆의 궤도로 바로 윗궤도로 뛸 수 있다는 말은 얘가 바로 옆으로 전자가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전자가 바로 옆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이 말인데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전류가 잘 통한다. 자, 다시 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동한다고요? 바로 옆에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게 되고요. 얘네를 보고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서는 에너지띠가 가득 차 있죠.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은 이 도선에 전자들이 완전히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이런 부조체가 뭐 플라스틱 같은 게 있겠죠. 여기서는 전자들이 완전히 구속이 되어 있고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왼쪽에 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빈 공간이 있어야지 그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이동을 하는데 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빈 공간이 없다는 말은 얘가 온전히 다 차 있고 에너지 띠 간격이 어떻다? 띠 간격이 굉장히 멀다. 띠 간격이 멀다라는 말은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실수할 뻔했네요. 잘 통하지 않는다. 자, 이런 물질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절연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고무 같은 게 있죠. 고무. 자, 여러분이 맨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우리 손은 도체거든요. 손은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은 거기 있는 전자들이 옆에 원자로 점프 하면서 전류가 통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반면에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 전자들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에너지띠의 띠 간격이 굉장히 먼 상태예요. 즉, 이 고무장갑에서의 전자는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즉,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다. 고무는 뭐다? 절연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에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한다. 그리고 완전히 채우면은 띠 간격을 극복하고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흐르기 어려운 애를 우리가 절연체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자, 용어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절연체에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 가장 윗띠를 원자가 띠라고 한대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요렇게 에너지 띠가 있는데, 자, 얘는 절연체입니다. 여러분이 부도체라고 생각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 자, 전자가 여기까지 차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하나 더 할까? 여기까지 차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자, 각각의 명칭은 뭐라고요? 각각 명칭은 에너지띠입니다. 자, 에너지띠인데, 에너지띠 중에서, 전자가 채워진 맨 위에 띠를 뭐라고 한다? 원자가띠라고 한다. 원자가띠라고 읽으면 돼요. 원자가띠라고 하고, 자, 그 위에 여기를 뭐라고 한다? 전도띠라고 한다. 자, 그래서 원자가띠란 말은 여러분 그 원자가 전자 라는 말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 주변에 전자들이 좋은데 전자가 맨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차 수 있죠? 8개 차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4개 차 있으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4개가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맨 바깥쪽, 맨 위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자가 띠라고 한다. 자, 이 원자가 띠에서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야지 전류가 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도해야 되는 띠다 해서 전도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0켈빈 온도가 아닌 이상 절연체 주변에서도 열로 인해서 수 일렉트로닉 볼트의 띠 간격을 극복하고 원자가 띠에 미량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즉 얘네가 이렇게 점핑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 자, 근데 도체만큼은 잘 흐르지 못하더라도 절연체에서도 아주 약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때 빠져나간 원자 에너지띠에는 아주 전자의 빈 자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냐? 전자가 어떻게 했으니까?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그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빈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한다?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한다. 자, 어떻게 이 양공이란 말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우리 음극선에서는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선이었죠. 양공,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볼 수 있고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니까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이건 하나의 구멍이겠죠. 양의 성질을 띤 구멍이다. 빌공자, 빈 공간. 구멍이라고 하지 말고 공간이라고 합시다. 양의 성질을 띤 공간이다. 물론 실제로 양의 얘가 플러스를 띠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얘네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양의 성질을 띤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양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절연체에서 이렇게 전자가 뛰어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띠 간격을 이기고 뛰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무장갑 끼면 전기 안 통한다고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무장갑으로 막 100만 볼트, 막 10만 볼트 그런 전기를 만지면은 걔네가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통하게 돼요. 즉 무적은 아니란 거죠. 이 고무장갑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띠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얘가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어쩌다 얘가 띠 간격을 이길 정도의 전압이 걸어지면은 이렇게 뛰어오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뛰어오르고 남는 빈 공간, 이 공간을 뭐라고 한다? 양공이라고 한다. 빌공자, 여기 구멍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양공이라고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플러스의 성질을 띈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은 이 자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얘가 양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이 플러스 입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플러스 입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절연체와 반도체. 자, 그럼 반도체는 뭐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를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자, 도체는 원자가 띠에 이렇게 적당히 차 있는 거. 절연체는 원자가 띠와 원자가 띠 중에서 여기 뭐냐? 원자가 띠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전도띠가 있고 얘가 이렇게 간격이 먼 거. 요걸 우리 절연체라고 했죠. 자, 반도체는 뭐냐면요. 이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간격이 굉장히 좁은 걸 얘기합니다. 자, 상온일 때는 어느 정도, 뭔 소리야 이거? 자, 전기 전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절연체도 어느 정도 전기성을 가짐으로 전기성에 따라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따가 보겠지만 전기 전도도 전기를 전달하는 그 성질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 얘가 불인지 얘가 고무인지 얘가 나무인지를 요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띠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 두 개 비교하면은 어떤 게 전기에 잘 통한다? 당연히 오른쪽 게 더 쉽게 뛸 수 있겠죠. 얘보다. 반도체는 어떻다? 얘가 도체는 완전히 붙어 있는 거잖아요. 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절연체보다는 크다. 절연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기가 잘 통한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얘가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에너지를 받으면서 쉽게 뛰어오를 수 있게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가 잘 통한다. 즉 전기 전도성이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전기 전도도를 우리가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구리, 철, 금 대표적으로 전기에 잘 통하는 애들, 걔네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새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거까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얘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 전기 전도도. 즉 이 숫자가 클수록 전기가 어떻게 된다? 숫자가 클수록 전기가 잘 흐른다. 숫자가 클수록 전기가 잘 흐른다 라는 거고요. 가장 잘 흐르는 애들이 도체, 가장 안 흐르는 애들이 부도체가 되는 거죠. 자, 고무도 이쯤 있겠죠. 고무는 어디 있으려나? 자, 고무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이런 애들을 우리 절연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절연체와 도체 사이에서는 우리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규소가 있죠.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반도체 만들 때 우리 삼땡전자 혹은 핫땡닉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자, 반도체를 만든다는 말은 이런 규소나 저마늄을 가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칩이나 뭔가 컴퓨터 부품이나 뭔가 그런 걸로 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도체와 절연체 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질의 전기 전도도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큰지 작은지는 알아둬야겠죠. 자, 에너지티 이론을 이용해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구분을 한다 라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 고체 같은 경우는 원자의 종류, 그리고 결정의 구조, 주변 온도, 불순물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크게 변해요. 참고로 이 규소 저마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이용하냐? 불순물을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반도체로 가공을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다음에 우리 반도체 단원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염분도 이렇게 한대요. 음식물의 염분 측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국 같은 거 얼마나 짠지, 반찬 같은 거 얼마나 소금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거 알아볼 때 어떻게 한다?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대요.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서 염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자, 이런 전기 전도도 우리가 선생님도 사실 이 전기전도를 직접 활용을 많이 하진 않죠. 하지만 이런 전기전도도가 이 산업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통해야 되는 경우와 안 통해야 되는 경우 어떤 걸 이용한다? 이 금속을 이용한다. 금속의 뭘 이용한다? 전기전도도.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지, 전기가 잘 전도되는지를 측정해서 하는데요. 자, 상대적인 값이 있는데, 자, 구리가 되게 높은 편이래요. 금속 중에. 그래서 우리 전선이나 여러분 집에 코드 같은 거 꽂을 때 그 코드선 다 구리로 만들거든요. 자, 근데 구리보다 사실 전기 전도도가 좋은 게 은이고요. 자, 구리가 없을 때는 알루미늄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텅스텐, 아연, 니켈, 철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참고로 철은 구리의 약 7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는 잘 이용된다. 납도 많이 쓰이죠, 납. 납땜질 한다고 하잖아요, 납땜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교과서 꼭 읽어보고, 자, 참고로 이 고무, 교과서에 나오는데, 고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요. 마우스 어디 갔어?
자, 여기 교과서에서는 뭐야, 비정으로 나오네. 여기 있다. 구리가 59.6이잖아요. 참고로 여기 어디였냐? 물 같은 경우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굉장히 작죠. 그리고 규소,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물보다는 잘 통하죠. 그리고 고무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래요. 그러니까 전기가 엄청 안 통하는 거죠. 0.00002 요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나무도 비슷하네요. 나무는 10의 마이너스 16제곱. 이게 하나 더네. 15제곱이네요. 17부터 15 정도 되네요. 나무가. 페트병은 10의 마이너스 22제곱. 요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원격 수업이라고 너무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그때그때 복습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수업 영상 끝난 다음에 여러분 질문 받고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줄 게 있으면은 설명해 줄 거니까 꼭 다시 온라인 클래스로 들어오기 바랍니다.